오늘은 내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입니다. 하지만 거의 매년 지켜지지 않았던 기한이기도 하죠. 오늘 세 번째 회의가 열리는데 이제서야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최초 제시안을 낸다고 하니 아마 올해 시한은 어겨질 겁니다. 이렇게 기한을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너무 큰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나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 내분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또 최저임금 외에 위기가 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논란이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고까지 불리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공약 중 하나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해법은 없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초안이 제시가 될 건데 벌써부터 노동계의 내분이 좀 있어요. 먼저 네. 민주노총에서 25.4% 인상하자는 최초안을 제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노총이 바로 이 노동계끼리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어서 다시 발표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25.4%라는 수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노총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성이잖아요. 예. 선명성을 내세우기 때문에 사실 뭐 25.4% 최저임금 인상하자란다 하면 뭐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종의 선명성을 위해서 내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노총은 조금 더 민주노총보다 좀 현실적입니다. 예. 그래서 도저히 이건 뭐 10,000원을 넘어가지고는 안 된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최저임금 올리면 뭘 좀 좋아야 되는데 예. 아니 이게 최저임금 올려놨더니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한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노총은 그래도 10,000원은 곤란하다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지금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팽팽하게 싸웁니다. 예. 작년도에 한국노총이 원래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컸어요. 그렇죠. 역전돼 버렸습니다. 네, 한번 뒤집혔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민주노총은 이 기세로 더 몰고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이 인천국제공항 등등 해가지고 네. 이런 데서 다시 이제 이 뭐랄까 헤게모니랄까요? 뭐 이런 문제까지 끌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인국공 이야기는 조금 좀 이따가 이따가, 예, 자세히 예, 이야기해 네. 보도록 하고요. 네. 최저임금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 네. 사실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기는 한데 네. IMF 때에도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최저임금이 적게나마 계속 올랐단 네.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좀 더 동결 여론이 꽤 거센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결 여론이 이렇게 그때 과거의 경제위기 때보다 지금 더 크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외환위기 때는요 타격을 어디서 받았냐 그러면 예. 주로 대기업들, 은행 이런 데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타격을 받아왔냐 그러면 뭐 최저임금 2017년부터 팍 오르면서요. 예. 자영업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일종의 약자들이 그렇게 많이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이거 너무 올랐다. 이래 돼 버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살아?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랑 좀 다르다. 외환위기 때는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건 누구한테 직격탄이 오냐 그런다 그러면 자영업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외면할 거냐 이런 문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계, 경영계 이야기를 했으니 공익위원 네. 나머지 한 축을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을 벌였을 때 당시에는 이제 계속해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니까 공익위원이 마지막에 경영계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2%대의 비교적 네. 낮은 최저임금 상승률이 결정이 됐는데 자, 올해도 그 공익위원들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노동계에서 반발도 좀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과연 정부가 사용자의 편을 들어주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공익위원은 말 그대로 우리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동계, 경영계는 사실은 이해관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동계, 경영계가 커버하지 못하는 이 영역은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공익위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공익위원들 경우는 현 사태
코로나 이후에 현 사태에 대해 가지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국민들의 여론이랄까요? 사실은 지금 여론을 보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노동계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예를 들어 절충을 끌어오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공익위원들이 공공의 이익 또는 우리 뭐 노사가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강력하게 최저임금 결정에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도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게 되면 최저임금이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25% 이상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비교적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어떤 이 생각과 뭔가는 좀 더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보면서 좀 독특하다고 느낀 게 네. 예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한 동결하려고 하는 경영계와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노동계의 이해관계와 이유가 조금씩 달랐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내세우는 이유가 전부 코로나19입니다. 네. 경영계는 코로나19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영이 어려워지니 네. 최저임금을 올려서까지 지급을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네. 거고 노동계 입장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네. 이런 취약한 노동자들이 특히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니 네.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라고 네.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이유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인 건데 네. 이 노동계의 이유도 마냥 무시하기에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지표들이 그렇죠. 비정규직에 너무 많이 네.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럴 것 같아요. 결국 최저임금 혜택 보는 사람은 직장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혜택 볼 겁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있던 직장이 없어지거나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하루에 한 6시간씩 일했던 사람이 4시간, 3시간 줄어버렸을 때 소득은 줄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이 임금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근로시간이 줄어서 소득이 준다든지 이런 어떻게 부작용이 같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노사가 제가 볼 때는 서로 어떤 입장만 차이가 있는 뿐이고 그러나 이 전체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임금 올라가지고 일부 혜택은 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 아예 아르바이트 자리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엄청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게 맞냐라고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특히 노동계 쪽에서는 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청년 이야기를 하셔서 네. 인국공 사태로 이야기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예, 예. 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줄여서 인국공이라고 네. 하고 여기에 이제 보안요원들이 비정규직이었다가 대거 그렇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사태라고까지 이름이 붙었는데 네. 자, 반발하는 주체들을 보면 기존의 정규직이었던 직원들이 네. 일단 첫 번째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공사에 정규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수험생들도 그렇습니다. 반발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이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되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니까.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전환되지?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인천공항공사 가셔가지고 정규직을 이제 전환하겠습니다. 그 날짜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냥 이거를 다름 아닌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이 어떻게 보면 로또죠. 뭐 대박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과연 야 기회가 정말 이거 평등했던 거야? 그다음에 과정이 공정했던 거야? 결과는 정의로웠던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우연히 대통령이 방문한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그 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논의였거든요. 지금까지 논의는 그러니까 보안 검색 요원들은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정규직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게 대체로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보안 검색 요원들을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으로 다 가버리니까 네.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원래 조합원들은 뭘까요? 뭐야?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시스템 전체를 컨트롤한다라면
보안 검색위원은 말 그대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회사도 달라야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인천공항공사라고 가니까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원래 직원들은 반발하죠. 그다음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인천공항공사가 뭐 사실은 급여도 좋고 복지 좋아가지고요. 이게 정말 참 다 선망하는 직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의 경우를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정치 논리로 갑자기 정책을 막 선회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 다 바꿀 거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인데다가 네. 이때까지 논의는 인천 그 보안검색위원들 경우는 별도의 회사로 해가지고 이제 정규직으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걸 확 뒤집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설명이 안 돼요. 뭐 다 정치적 결단이야. 근데 이 문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공사 측에서 나온 해명들이 네. 이제 각각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나친 고연봉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사실상 알바처럼 들어왔다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로또를 네. 맞았다. 뭐 네. 이런 식의 비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규직 전환 때문에 기존에 여기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네. 세 가지인데 네. 자, 하나하나 공사에서 반박을 했어요. 일단 단기 구인 채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알바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네.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연봉이 5천만 원의 고연봉이라고 했는데 뭐 3,600만 원 정도의 복리후생비가 네. 들어가는 정도여서 그 정도로 고연봉이 아니다라는 네.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졸 공채가 축소된다고 보기에는 아예 업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공채 축소와는 연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명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아마 제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인천공항공사가 해명한 게 뭐 틀린 내용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이 사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지금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그날을 중심으로 우연히 그게 그 전날 하던 사람은 되고 그 이후 하는 사람 안 되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도대체 2017년 5월 12일인가요? 대통령 방문한 날. 예. 도대체 그게 모든 거를 그게 다 이 기준을 두는 게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5천만 원이 고액이냐 아니냐 문제인데 사실은 한 번에 5천만 원 간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똑같이 가지 않겠냐. 실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노동조합인데 그게 막 급여 차이가 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 경우를 뭐 지금 인천공항공사 그 사실 자체를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청년들이 예상한 거에서 청년들이 그런 불만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의 근본을 살펴보자면 네. 이제 공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정성의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는 대책이라는 그렇죠.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그냥 지금같이 그 제도 보호막의 사각지대에 놓고 네. 뭐 생존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대선 당시에도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그렇습니다. 됐었고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해서 네. 불거지고 있어서 이들을 정규직 진입 예정자들의 억하심정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생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개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만한 해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전 이렇게 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게 사실 우리가 세계 자랑거리죠. 굉장히 공항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여러 회사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보안 검색 요원은 따로 하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회사에 정규직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노사정에서 대략 공감대를 이뤘던 내용입니다. 네. 예, 그리고 대체로 그게 합리적이다. 왜? 인천공항공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스템 전체를 컨트롤하는 사람과 보안 검색이라는 그 특정 업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나?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인천공항공사에 수많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인천공항공사는 다 그게 다 들어가야 돼?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결국 해법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건데 다른 걸 같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안 검색 요원들 경우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하나 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정규직 가는 게 옳은 해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네. 정확하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습니다. 없기 네. 때문에 네. 적은 자리를 놓고 워낙 치열한 네. 경쟁이 벌어지다 네. 보니까 이렇게 공정성 네. 시비가 벌어지고 하는 걸 텐데 뭐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너무 좋은 데만 가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뭐 네.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걸 텐데 네.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아까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최저임금 올리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청년들한테는 자기 초이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희망 임금을 낮춰서라도 일을 해야 되겠어. 왜? 나는 굉장히 지금 생활이 절박해. 최저임금 그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청년들은 아예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청년 실업률이 지금 26%를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6% 넘어선 경우는 지금 역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이런데 내년엔 더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청년들 경우는 정말 꽉 막힌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뭐 좀 성장을 해야지 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그건 뭐 정답 중에 정답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 있어가지고 청년들 경우는 진입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진입 장벽이 많은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최저임금 너무 높여가지고 일자리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청년 실업 문제나 우리와 같은 문제를 다른 나라도 겪었어요. 혹시 프랑스 옛날 막 공항 기억나십니까? 예. 막 데모하는 거 거기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년들한테도 필요로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의 눈높이가 아니고 청년의 예를 들어가 그리고 우리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진입하려는 분들, 이분들의 관점에서 노동시장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사태는 제가 볼 땐 계속된다. 이건 사실은 이번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도화선인 것 같아요. 이건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